예전에 프랑스의 한 지리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유독 왜 이렇게 집을 사려고 집착할까요? 집이 수익률이 높거든요. 특히 서울 한복판은 지난 수십 년간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은 어쩌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 나오는 세제개편안도 이 주택의 수익률을 낮추는데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경제적 효과도 썩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해요.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독 우리나라 경기는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11시 이래서 이게 또 치킨이나 뭐 맥주나 뭐 기대 효과가 좀 많지는 않았는데, 높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네. 체코랑 예선했던 게 12일 오전 11시였거든요.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매출이 지금 나와서 보니까 광화문에 저희 거리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한 주 전보다 4배 이상 뛰었고요. 그날 배달앱도 오전 9시부터 점심 전까지 주문 건수가 50%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날 무알콜 맥주 판매 증가율이 그쪽 지역에서 한 14배 넘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광화문 출근하는 직장인들, 광화문에 이제 직장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직장인들도 거리 응원하는 거 보고 또 알게 모르게 살짝 보면서 네. 무알콜 맥주를 사면서 약간 각자의 자리에서 붉은 악마 되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이번 월드컵이요. 참가국도 48개국으로 늘고 기간도 거의 40일 가까이로 길어져서요. 네. 중계권 문제 같은 악재가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처럼 선전을 한다면 국내 유통과에도 경제 효과 불러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계권 말씀하셨는데 일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JTBC가 갖고 와서 뭐 공중파 방송이 한다 안 한다. 결국은 이제 KBS가 중계권을 샀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는 이제 네이버가 중계를 했는데 어떻게 소비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아직 월드컵 극초기라서 시간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요. TV에서 스트리밍으로 경기 보는 습관이 좀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계권을 산 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네이버의 치지직 동시 접속자 수가 4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직전에 그 플랫폼이 갖고 있던 최고 기록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응원하면서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으로 보면 댓글도 남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소리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도 응원을 할 수 있는 시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하는 뭐 커뮤니티형 응원 문화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추산한 경제 효과 보면 월드컵이 여전히 지구촌 전체에서의 경제 효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예전에 그 한일 월드컵처럼 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같이 여는 이 3개국 공동 개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티켓 비용 같은 직접 지출만 무려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요. 또 미국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 정도를 이 소비로 그렇죠. 네. 담당하는 나라인데 전체 경기장 찾는 순수 관광객만 이번 월드컵에 65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이들이 쓰고 갈 숙박비라든가 음식값, 호텔 매출 같은 간접 비용 다 합치면은 개최국들의 경제는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 역시도 한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잡기 위해서 근데 원래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는 꾸준히 조절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제라는 초강수 칼을 빼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이 급증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대출을 급하게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고 네. 이렇게 급하게 대출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상황이 좀 급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요 매주 은행들의 가계부채 성적표 직접 검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벌써부터 대출 빗장을 좀 걸어잠그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사례입니다. 고액 연봉자를 하더라도 신규 신용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1억 원으로
확 줄였고 또 하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역시 5천만 원 선 정도로 반토막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도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좀 많이 깎기로 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갈아타기라던가 뭐 이런 대출 비교를 통한 접수는 원천 차단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시중은행들이 돈 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 마이너스 통장이 이게 아주 수익률이 좋거든요. 예. 이게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받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을 콱 조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가계 대출이 좀 많다라고 소문난 나라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가 좀 되다가 지난달이었습니다. 5월에 모든 금융권의 은행 가계부채 증가액이요. 이 한 달 사이에 9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이후에 1년 9개월 정도죠. 가장 크게 대출이 늘어난 건데요. 이 정부가 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대출이 왜 나오는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하려는 거 아닌가? 뭐 네. 은행에서 돈 네. 빌리고 증권사에서 돈 빌리고 이렇게 주식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용거래융자 잔고 같은 것도 36조 원 넘어서서 이게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전에 뭔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라는 어떤 걱정 혹은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생기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이렇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네.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마진콜 들어와서 증거금 채워라. 못 채우면 반대 매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항상 기억해야 하실 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개별 종목 레버리지도 생겨서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고도 그러니까요. 지금 네.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가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니까 담보 비율을 못 채워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 반대 매매 금액이 3거래일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관측이 됐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총재까지 나서서 과도한 B2 차입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가 가계부채 물가 잡으려고 당장 오는 7월에 금리 인상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투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자 부담은 앞으로 조금 더 무거워지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겠죠. 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드시 참고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 세계가 지금 뭐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피지컬 AI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국에서 로봇이 국어를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최근에 중국의 푸젠성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화제가 됐던 네.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무릎을 꿇고 거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이제 국어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고요. 이 로봇 앞에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QR 코드로 현금 이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QR 코드가 써진 종이들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안내판이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나 봤더니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을 할 수 있게 로봇이니까요. 충전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네.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구걸까지 대체하는 거냐. 또 아니면 차라리 저 로봇을 지금 꺼버리면 충전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거 하고 있느냐 이런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로봇 기업의 이벤트예요? 아니면 뭐 진짜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알려진 것은 확실치 않은데 네. 사실 맥락만 보면은 뭐 틱톡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푸젠성이라는 지역이요. 이 정부의 지원 계획 하에 중국 안에서도 로봇 활용도가 꽤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제조사들도 여기에 꽤 있고요. 휴머노이드 실증 작업들도 여기서 하거든요. 이런 데서 구걸 로봇이 나온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에서는 당이 투자한 만큼은 로봇이 상업 성과를 아직은 못 내는 상황에서 중국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로봇 네. 마라톤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춤도 추고 기술 하는데 발전은 정말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돈 벌 줄은 모른다라는 어떤 풍자가 나올 정도의 상황을 그 지역이 네.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뼈 아플 수도 있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이 물론 AI도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로봇 기술은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수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는 앞으로 세상에서 로봇이 돈 벌고 또 그 나라 산업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무작정 양으로 승부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중국이요 앞서 사례 보면은 공유 자전거라는 것으로 큰 실패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자전거 인프라 깔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투자만큼 돈을 못 벌어가지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막 나섰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유 자전거는 오히려 한국이 뭐 지자체에서 더 잘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우리 일상에 다가오려면 단순하게 사람처럼 잘할 수 있느냐, 기술 좋으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배터리 오래 가는지 아니면 공장 안에 두면은 최적화돼서 한 사람 목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춤춘다고 뭐 대규모 투자 받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로봇 기업들 가운데 망하는 로봇 기업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어떤 구글 로봇이 보여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상장과 같은 맥락 같아요. 인류가 미래 우주 개발의 꿈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테마형 투자가 될지 아니면 진짜 거기서 거대한 수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월로 다가온 세제 개편안, 국민들 관심은 무엇보다 주택 관련 보유세 인상 뭐 이런 걸 텐데요. 네, 서경대 미래융합부의 전규열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국민들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 교수님은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네. 보유세 강화와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실거주자 한 채는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하겠다. 그 대신에 갭 투자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겠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자산 정식의 이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진짜 살 사람만 살아. 네. 이런 의미에서 세법을 아주 정교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에 네. 보유세는 이제 뭐 재산세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일부가 내는 종부세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거 인상하겠다는 의지는 여러 번 밝혔어요. 강력합니다. 보유세는 어떻게 개편될까요? 우리나라가 보유세 관련돼서는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네.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두 가지를 상향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보유세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뭐냐면 시세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네. 이 시세가 지금은 69%에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한 80%든 뭐 90% 이렇게 올리겠다는 부분인 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집값을 쓸 때 그 세금을 매길 때 현재 집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공시가격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네. 매겼는데 현재는 60%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공정가격 시장 가액 비율이 만약에 60%다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냈던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한 80% 정도까지 높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실제 내는 보유세 부분은 실제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만약에 재산세율이나 종부세율을 구간별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에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하는 거는 정부가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야당과 이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수단으로서는 이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유세는 그렇고 예, 거래세 중에는 이제 단연 관심은 양도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몇 년째 유예해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더 이상 유예해주지 않겠다 해서 유예 조치가 이제 몇 달 전에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네, 아이고, 이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 제도가 이제 5월 9일부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경우다라고 했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약에 2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만약에 이게 뭐 12억이 됐다. 네. 그러면 차익이 10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대로 따지면은 일반적인 같으면은 12억까지는 그 세금 자체가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일 일주택인 경우에 예.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내죠. 낸다. 네, 얼마를 벌던 10억을 그렇죠. 벌어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과세를 하면 네. 일반 과세를 하면 1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최고 세율이 한 45%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4억대 지방세까지 합쳐서 네. 4억대 한 초반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네. 삼주택자. 사실은 다주택자의 가장 핵심이 지금 삼주택자인데 네. 네. 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그 45%거든요. 네. 여기에 30%까지 더 중과를 하니까 네. 그럼 얼마가 되죠? 75%.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다가 지방세 또 지방세 넣어야 되죠. 10%. 네. 그럼 82.5%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었는데 네. 8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낸다. 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누진이나 중과세율 때문에 이런 어떤 세금 자체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주택자라는 부분은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실거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관련해서 예. 이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을 보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꿀까요?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네. 제도 자체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이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네.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공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줄이든가 폐지를 하고 네. 오히려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네. 이번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투기성 어떤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없애고 실거주자만 혜택을 집중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당신이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40%는 깎아주지 않겠다. 않겠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깎아주지 않든가 네. 아니면 그 한 비율을 20%만 깎아주든가, 뭐 30% 깎아주든가. 깎아주든가 아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에 거주하면서 네. 뭐 서울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든가 네. 이렇게 집을 마련해주고 투자를 위해서 냈던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양도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부가 이런 제도 하면 틀림없이 유예 기간을 주겠군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그 안에 팔면 예. 장특공 혜택을 다 주겠다. 예. 뭐 이런 그런 뭐 또는 그 안에 직접 본인이 들어가 거주해라. 뭐 이런 예. 조건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뭘 법을 시행할 때는 네. 바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유예 기간을 둬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요. 네. 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네. 보유세나 양도세를 동시에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외곽 지역이나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거를 먼저 처분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가 높은 뭐 강남이나 상급지 주택을 한 채만 집중하는 일명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표현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경제 침체가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서울 핵심 지역은 대신에 반대로 이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네. 네.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 어떻게 좀 고쳐나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주택자를 과세를 할 때 네. 사실은 집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찌 생각하면 한 채의 어떤 자산 총액을 가지고 네. 미국 같은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10억짜리 하나, 20억 뭐 또 10억, 15억짜리 하나 예.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데 예. 그 붙여서 그냥 25억에 과세하자 이 말씀.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자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 네.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30억짜리 한 채가 있어요. 네. 그 지방은 합쳐봐야 한 10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 그럼요. 네, 지방이 더 다주택자가 많이 네네네. 다주택자는 그 네. 이유만으로. 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찌 생각하면 이제 그 보유세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네. 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놓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같은 경우를 네. 조금 뭐 단계적으로 좀 아니면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하던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시장 공급 과잉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취득, 보유, 양도의 균형 잡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유예를. 예.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단 말이에요. 했었죠. 네, 언제까지 팔 기회를 한 1년 넘게 줬는데 사실 그때는 시장 효과가 많지 않았어. 예. 이번에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양도세를 요 기간 동안에 팔면 양도세를 크게 인하해 주고 예. 그 기간 동안 팔지 않고 언제 이후부터는 정말 중과세를 할 거야. 이 제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네. 그 전에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그냥 한다기보다는 아예 이제는 하면 하니까 이제는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네.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으니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택 관련 세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그 세법이 이렇게 촘촘할 때는 어찌 생각하면 좀 수익률보다는 절세율이 참 어찌 보면 내 돈을 지키는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주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0월에 이제 개편안이 세법 개편이 나오니까 이후에 이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알짜 매물이나 금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 물론 네. 다주택자 포함이 되겠지만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구조조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전에 사실은 좀 세무 전문가를 미리 만나서 나의 이제 보유 기간이라든가 어찌 보면 거주 기간들을 계산해 보고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 정리할까 이 부분을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보신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실거주 여부라든가 보유 목적이라든가 주택 수에 따라서 또 부담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세율 인상만 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세 기준의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요율을 조금 높인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뭐 구체적인 개편안과 입법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면 이제 세제 개편하는데 아무쪼록 이번에는 정말 이 부동산 공학을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대 미래융합부의 전규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축제 뒤에 숨어 있는 벨리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원리는 축구 전술만큼 명쾌합니다. 월드컵을 치르려면 거대한 경기장을 짓고 교통망을 뚫고 자금이 대규모로 풀리죠. 이때는 경기가 최고조로 과열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잔치가 끝나면 대규모 건설 투자와 인프라 지출이 급감하고 전 세계 관광객도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화이트 엘리펀트, 하얀 코끼리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축제가 끝난 뒤에 쓸모는 없는데 유지비만 막대하게 드는 처치곤란형 경기장들을 뜻합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올림픽으로 생긴 빚을 갚는 데만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아주 똑똑한 전략을 썼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면서 비용을 나눴고 새로 경기장을 짓는 대신 NFL이나 기존 명문 구장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찾아올 벨리 효과 가능성을 미리 방어한 겁니다. 화려한 골잔치와 영광의 대가는 축제가 끝난 뒤 가계부로 돌아옵니다. 월드컵 스코어만큼이나 무서운 경제 법칙, 벨리 효과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은 물론이고 지역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네지도 어이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수원 가봤어요? 진짜 핫하더라고요. 제가 행궁동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 맛집도 많고 관광객들이 사실 거의 서울만큼이나 외국인들도 많고 활기 넘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네. 근교에서 얼마 멀지 않잖아요. 자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분은 진짜 수원 전문가라고 할까요? 네. 세 번의 수원시장 또 경기부지사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민생 해결사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경기 수원시 무지역구의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전문 물론 뭐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워낙 예. 뭐 이렇게 알려져 계시지만 수원 전문가라는 이름 괜찮으세요? 많이 들으시는 거죠? 예, 저는 뭐 수원에서 네. 나서 자라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수원 없으니까 토박이시군요. 예, 네. 수원이 제 뿌리이자 또 제 모든 힘의 원천이죠. 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숙명과도 같은 연인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 행궁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행궁동이 그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성곽 네. 내에 위치한 그런 동네인데 거기가 세계문화유산의 그 높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제일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 거기에서 생태교통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유치하면서 그 동네를 정말 커다랗게 콘크리트 도시로 만들지 않는 가운데 골목을 살린 네. 가운데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경리단길 얘기하듯이 그것을 행궁동을 행리단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젊은이들의 인스타의 핫플레이스 같은 곳이 됐죠. 네. 맛집 또 뭐 공방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재미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오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지역에 국민들이 뭐 명소가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셔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셨군요. 예, 보통 이제 그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그 기존의 구도심, 원도심 지역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빌딩 도심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는 원도심을 그대로 놔두고 골목길을 살리는 가운데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새롭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는 네.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주민들이 처음엔 반대가 심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성원을 하시고 그곳은 주민들이 생태교통 마을로 스스로가 지정을 하고 네.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드라마, 영화 촬영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네. 와보시면 알 겁니다. 네. 제가 또 체감을 하고 와서 야, 자주 가야겠다 그래요? 싶었습니다. 법안 이야기를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이 수원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드디어 예. 이제 국회의 통과를 했어요. 본회의를.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구체화시켜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수원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수원시장이 됐습니다. 2022년까지 12년을 했죠. 네. 근데 2010년도 됐을 때 100만 이상 되는 도시, 기초지자체 중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수원이 유일했습니다. 11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120만이 넘는데 그 이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지금은 이제 5개가 됐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그 울산이 마지막으로 100만이 넘는 도시로 광역시를 네, 만들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전국 광역지자체로서 중앙정부로 직접
그 교부세를 받고 많은 정책의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수원이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울산과 같은 울산광역시, 네. 경기도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다 뭐 이런 예.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혜택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또 31개 시군 중에 하나로 대접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시의 행정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와 걸맞게 행정의 권한이라든지 재정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앙의 제도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중고 매매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데가 지금도 수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주변 도시에서 다 와서 여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1년이면 3, 40만 건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들도 한 4, 5만 건이에요. 울산이 아무리 많이 직결돼도 10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많은 도시들에서 수원에 와서 그 일을 보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수수료 하나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와 관련된 재정의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광역이 있는데 우리를 광역을 안 만들어줘도 좋다. 기초지자체 신분은 유지하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별도 규정을 갖고 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 이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름을 붙이기를 특례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수원 특례시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저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2020년에 삼선하고 나서 그 민주당 그때 여당이었는데 네.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최고위원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특례시 조항을 넣었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특례시라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수원 외에 고양, 용인, 창원 이렇게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화성까지 포함돼서 5개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특례시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만들고 행정 권한을 몇 개를 더 받긴 했는데 사실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례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시 기본법을 만든 거고 이제부터 그와 관련된 하나하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될 토대를 만든 거니까 2020년에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2021년에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법은 통과됐고 이번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또 그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로서는 시장이 하던 일을 국회의원이 돼서 또 틀거리 하나를 또 만든 것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행정 권한 차원에서도 수원시가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도 있을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예. 이제 대도시에만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란도 있어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은 특례라고 할 때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 수준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그에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2021년 특례시 그 관련된 내용이 넣을 때 인구 100만 도시의 특례시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데도 특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본 뜻은 그 도시 규모에 맞게 그 도시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다양한 종류의 특례를 줄 수 있게 한 거고 네. 100만 도시의 이름을 특례시라고 이름 붙인 거니까 대도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원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특례시가 지정될 때의 그 취지와 그 내용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인구 소멸 도시에도 특례를 줄 수 있게 했으니까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 놔서 그런 도시들도 그런 작은 소읍에 해당되는 데들도 다양한 특례를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정책 개발을 더 하고 행정 권한이 별도로 열려야 되는 겁니다. 본 뜻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의 도시도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예. 인구 3만, 10만의 도시가 입어야 할 옷을 그냥 거기에 맞춰 입어라. 예, 네, 그러면 안 100만이 되죠. 넘는데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거고 네. 아직은 뭐 대폭 아. 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재정 지원이 특별히 되는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똑같이 또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 도시들도 특례를 갖고 네. 전폭적인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 특례시라는 조항이 들어갈 때의 취지와 그 근거 조항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고 예. 우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거대한 영업이익 내년 예. 상반기까지 아마 5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법인세가 지금 100조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뭐 우리 국민들로서는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0% 정도는 그 지방 자치단체로 떼주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큰 돈이라 예. 우리 정치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수원시장 할 때 보면 수원시 재정 규모가 한 3조 내지 3조 5천억 정도 되면 네. 규모는 그렇게 있지만 그 실제 가용 예산이라는 것, 그건 다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네, 네. 돈이 있고 가용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한 1,000억, 2,000억, 적으면 뭐 한 몇백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도시가 시장의 의지나 주민들의 요구에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네. 그런데 100조의 법인세가 더 생기면 10%는 법인 지방 소득세로 갑니다. 그것은 그 공장이나 그 회사가 있는 그 지자체로 갑니다. 네. 광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초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가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용인, 이천, 화성, 또 평택 네. 이런 데고 또 청주도 있고 그리고 수원도 일부 있죠. 그러면 그런 지자체가 100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10조의 법인 지방 소득세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한 5개 도시다 그러면 뭐 평균 잡아 조 단위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정이 벼랑간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도시가 열심히 잘해서도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들이 거기 있어서 네. 네. 얻어지는 수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도시들은 그 재원이 생기면 그야말로 그동안 밀린 일을 많이 하겠지만 다른 도시와의 격차가 워낙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만큼이 아니라도 상당 부분 생기게 되면 네. 그것을 그 도시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미래의 도시의 비전에 부합하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선택에 정말 엄중한 판별을 거쳐서 그렇게 투자되고 또 앞으로 재정이 소요처를 찾아야 될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의 또 그 격차 문제도 있고 이번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네, 네. 그 영업이익을 어떻게 그 나눌 성과급을 것이냐. 나눌 네. 것이냐가 큰 과제고 사회적 초점이 됐듯이 네. 그런 문제가 곧 생길 수도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아주 중앙정부부터 또 해당되는 지자체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초과이익, 잔여이익, 뭐 이 거대한 기대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났는데 자꾸 갈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궁금한 게 예. 수원의 권선공원이 올림픽공원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특교세라는 이름으로 14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예. 이거 어디에 쓰이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활동하게 되면 이제 국비를 일부 갖고 오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조정 교부금을 갖고 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특교세, 특조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 번 나올 때마다 대체적으로 10억 내지 20억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국세 또 지방세에서 나온 특교세 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확보하면 그 지역에 현안이 되는 것들을 네.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현안이 됐던 것 중에 당암 어린이공원, 가족 친화형 이를테면 재정비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권선구 동북권 지하차도 노후 배수관, 배수 펌프 교체 또 뭐 그 이를테면 원천 리천 호환 정비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데 당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충당하지 못해서 그 하지 못했던 일들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생활 SOC 사업 확충 이런 데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지역구에 가장 예산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수요들을 사실 상당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곳에 입체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네. 또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늘린다든지 또 가장 크게는
지하철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웬만한 재정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국비를 따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토의 위원으로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GTX, 예. C 노선 공사비 증액 그리고 예. 정상화 여기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예, 이제 수도권의 초심도 광역교통 철도망이 이제 GTX 네, 사업인데 A 노선, B 노선, C 노선 하는데 수원같이 큰 도시가 GTX 사업에서 소외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일 때 GTX 사업을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끌고 와서 서울의 중심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갖고 GTX C 노선을 보니까 수원을 안 오는데 의정부와 그 안양 쪽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안양 쪽까지 온 곳을 수원까지 확대하고 의정부까지 온 곳을 양주까지 확대하면 비식값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TX C 사업이 그 예타가 잘 안 될 때 오히려 양쪽으로 확대시키니까 비식값이 오히려 충분히 나왔어요. 그것이 투자한 이제 자금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효율이 예. 나온다. 네. 그것이 그래서 제안했더니 국토부가 결국 그 일을 받아들여서 GTX-C 사업이 결정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총선을 앞두고 착공식까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일종의 건설 공사재 자재값이 워낙 올라서 다시 이 사업의 그 원래 그 예정 가격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안 하게 된 네. 거예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까지 착공식까지 한 일을 그 이후에 그럼 국민들은 완전히 뭐 정부를 믿고 있다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국토교통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국정감사시나 또 현안질의 장관과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또 총리께도 건의서도 계속 내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보고서 중재를 해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소송을 하게 하고 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건 법원과 같은 또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법원처럼 길게 소송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결정을 갖고 이제 다시 G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돼서 이제 지난 4월부터 그 공사 관련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노동 민생 정말 관심 많은 예. 분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를 예. 레저가 아니라 예. 이제 생활 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자 이런 예. 토론회를 주최하셨더라고요. 예. 도로 체계, 보험 뭐 바꿔야 될 게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시절에 전국 최초로 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레일 바이크 사업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 자전거를 빌려서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자전거 형태가 있는데 그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전거 스테이션,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고 또 반납을 꼭 해야 될 때가 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글로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탄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또 한편 제약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한 일이 어느 곳에나 빌리고 어느 곳에나 반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제가 꼭 시민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빌리고 방해되지 않는 데 놓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저는 우리 시민의 의식을 믿고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굉장히 네. 그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이 성공했고요. 그 이후에 그 회사들은 좀 바뀌었지만 지금도 몇몇 도시들은 자유로운 곳에서 빌리고 자유로운 데서 몰 수 있는 그 바이크 사업들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개별적인 교통수단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필요한 우리에게 특히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적합한 녹색 교통 수단의 대표로 그럼요. 자리 네. 잡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보다 원천적인 교통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법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레저의 자전거가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서 교통의 편의를 보장하는 자전거로서의 위상을 찾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교통기본법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핫한 주제 예. 여쭤보고 싶은데 기본 사회요. 예.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 주거, 금융 이렇게 보장해주자. 근데 정말 불평등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을 해결해줄 정말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그 지금 말씀하신 주거나 그 돌봄이나 또 의료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인 수요는 국민에게 그 헌법상 권리처럼 인정되도록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게 기본 사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또 제도 보완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그 기본 사회 경기도 위원장도 맡고 또 전국 그 대선 조직에서는 이제 전국 총괄 사무총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청년 기본소득 또 그 농촌 기본소득 네. 이런 것들을 일부 시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에너지 기본소득. 그럼 신안 같은 경우 풍력 발전을 하잖아요. 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풍력 발전에서 나온 에너지 수익을 그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공동체의 노력들을 함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 기본소득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사회로 가도록 우리가 또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기본 사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아마 여러 모델들이 한국적 모델들이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지 한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사실은 국회의원은 제 전체 인생의 계획 중에 있지 않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의 정부 정책으로부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중앙의 정치에 있어서의 그 노력과 그 또 그와 관련된 개선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치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도전을 한 이상 우리 지역의 현안도 해결하고 또 우리 국가가 미래 비전에 부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또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걸 더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더 우리 일상에 와닿는 여러 정책들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부의 국회 국토교통위 염태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해마다 자동으로 나가는 의무 지출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량 지출도 15% 줄이고 또 모든 정부의 사업을 원점 검토해서 10개 중 1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 분명하게 잘라내야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아낄 때 아껴야 또 쓸 때 쓰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예산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